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뵙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벌써 한 달이 넘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 은행 시스템의 예금의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은행 위기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은행 위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어떻게 발전해 왔나, 변화 발전했나,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행 위기가 발생하니까 연준 뭐 재무부 다들 긴급하게 모였죠. 그래서 긴급 비상 유동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이 이제 뭐 새로운 게 나왔는데요. 사람들 BTFP,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해서 급전을 은행에 빌려주는데 은행이 갖고 있던 뭐 채권 이런 것들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정확히 구조적으로 레포 거래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 재할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재할인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갖고 있던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포 거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재할인 창구를 이용했는데, 요번에 BTFP라는 게 나오면서 조금 구체적인 건 좀 달라요. 금리가 다르다든지, 또 그다음에 담보 가액을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지만은 두 개는 사실상 뭐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니까 그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임시로 은행을 만들었는데, 그걸 브리지뱅크라고 하는데요. 그 브리지뱅크가 이제 뭐 여기에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그 자금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미국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해외에 있던 은행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연준이 중앙은행 달러 수합이라는 걸 하죠. 근데 요 달러 수합을 하는 거는 뭐 주요 국가들이죠.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요 몇 국가들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현재 있냐면 FEMA라고 해서 이 달러 수합 라인이 없는 나라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연준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형태들은 사실 다 레포의 일종이에요. 이 브리지뱅크는 빼고요. 이 나머지는 다 레포의 일종인데, 어쨌든 이거를 과거에 했던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긴급 유동성을 과거에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2008년에는 6,730억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위기 때는 4,710억 달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4,040억 달러. 굉장히 많이 썼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 긴급 유동성만 갖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왜냐면은 2008년, 2009년에 어마어마한 QE를 했죠. 또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어마어마한 이 양적 완화 QE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긴급 유동성 지원액을 보면은 뭐 아주 적지 않은 규모죠. 상당히 큰 규모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 은행 위기가, 실리콘밸리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은행 위기가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거는 해외 중앙은행에 했던 것도 포함했는데요. 그거는 또 빼고 국내, 미국 내 그 은행에만 지원한 그 긴급 유동성을 보면요. 이게 2008년이고, 이게 2020년이고, 이게 현재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만 보고서 지금 굉장히 은행이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게요. 왜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2008년하고 2020년에는 이미 QE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 금액만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매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내 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한 창구, 크게 두 가지를 보면요. 재할인 창구가 있고, 이게 전통적으로 말하는 재할인 창구입니다. 보통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연준에서는 2013년인가 이때부터 이름을 프라이머리 크레딧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저할인 창구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TFP 이번에 새로 신설된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개는 금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할인 창구를 이용하면은 프라이머리 크레딧이 5% 현재 이렇게 받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저께 데이터인데요. 14일 데이터인데요. BTFP는 4.81% 이만큼의 금리를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BTFP를 만약에 지금 유동성이 모자란 은행이 있다, 부족한 은행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BTFP를 좀 더 사용하려고 들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파산은행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브리지뱅크에 들어간 거고요. 중앙은행 그 달러 수합 라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주 뭐 있어도 아주 조금만 이렇게 뭐 평소 수준으로 그대로 갔었는데요. 재미있었던 것은 이번에 피마라는 것이 드디어 제대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피마라는 게 쓰이긴 했었는데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이게 쓰였습니다. 자, 그 흐름을 한번 보면요. 3월 8일, 9일, 10일 요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자, 재할인하고 BTFP는 하나로 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별로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재할인하고 BTFP는 성격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는데 첫 주에 뭐 1,6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였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게 0선이니까 0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할인하고 BTFP가 첫 주에 1,6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그게 점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브리지뱅크인데요. 브리지뱅크도 첫 주, 두 번째 주에 늘었다가 현재 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피마, 이것도 중요한데요. 요거는 처음 했을 때 600억 달러까지 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계속 줄어서 30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위기가 미국 은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걸 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뭐 미국 내 은행의 국내 은행들의 전체적인 대조표를 보면 되겠죠. 이거는 H8이라는 연준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곳에서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뱅크 크레딧이란 말을 합니다. 이 뱅크 크레딧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은행이 신용을 창조한 거 얼만큼 창조했느냐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뱅크 크레딧은 그리고 은행이 신용 창조할 때 자산으로 생기겠죠. 은행의 자산으로 잡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출을 해주는 거. 우리는 보통 신용 창조하면은 대출 요것만 생각하는데 은행이 보유한 증권도 신용 창조에 들어간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보유증권 당연히 미국 국채, 뭐 MBS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로 그거를 많이 이제 은행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상업 및 산업에 대출해 준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대출해 주는 거 있죠. 주택, 또 상가 이런 데 대출을 해 주겠죠.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 H8이라는 그 사이트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에셋,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뱅크 크레딧이라는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큐리티, 증권과 또 론 앤 리시스, 대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굳이 얘기하는 거는 뱅크 크레딧이 감소했다 했을 때는 은행의 신용 창조가 감소한 건 맞는데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증권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대출을 줄였을 때 이때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꼭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 위기가 터졌던 시점이고요. 그래서 은행 신용 뱅크 크레딧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또 다시 살짝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진 은행 위기가 계속 가속화되고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개선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행 위기가 가속화되니까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고
빼서 어딘가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그래서 예금도 여기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보다 확 줄었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보유 증권, 그 은행의 신용, 뱅크 크레딧을 은행이 보유한 증권하고 은행이 대출해 준 거, 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유 증권하고 이 대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죠. 대출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다시 감소했다가, 은행 위기 때문에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 증권은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은행 위기 때 급락했고, 최근에 또 다시 이렇게 마찬가지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3월 거를 한번 보면요. 3월의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이제 매주마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대출이고, 여기가 0이니까 0 위에 있는 건 대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요거는 은행이 보유한 증권인데, 파란색은 0 밑에 있으면 다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3월 여기에서 또 쭉 보면요, 대출은 총 134억 달러 감소를 했습니다. 3월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 증권은 총 2,57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은행 전체 뱅크 크레딧 또는 은행의 신용 창조, 이거는 전체적으로 대략 이 두 개를 더하면은 2,700억 정도 감소한 거, 3월 초부터 해서요. 3월부터 해서 봤을 때 2,700억 달러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거를 딱 그 대출과 보유증권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감소가 보유증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설령 은행 위기가 현재 발생했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또 밥 언리미티드라는 트위터에 그 올린 글을 제가 참조를 했는데요. 은행 위기가 터짐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자, 회사는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직접 회사채를 발행해서 빌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발행했을 때 그 회사채 수익률이 나오겠죠. 제가 회사를 하는데 올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100억 설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이 채권을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에 뭐 이자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수익률하고 회사채가 뭐 3년짜리다. 그러면 3년 국채도 또 수익률이 있겠죠.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수익률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이게 2008년에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살짝 높아졌습니다. 근데 현재는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종합해 보면은, 일단 3월 초에 은행 위기가 발발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인수되고, 뭐 시그네처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물론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지만, 4월 첫째 주, 둘째 주 데이터를 갖고 본 결과는 약간의 반등이 나와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 위기가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은행 위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